23 해 전, 저는 맨발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남편이 데려온 여자가 제 침대에서 제 남편과 함께 있었고, 저는 그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남편도, 심지어 제 아이까지. 그런데 23년이 지난 오늘, 저는 그 남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백화점 명품관에서요. 그 남자는 억대의 시계를 차고 있었고, 저는 그곳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알아봤을 때, 저는 대걸레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남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백화점 한복판에서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발 저 좀 살려달라고. 이것은 버림받은 아내가 아닙니다. 이것은 23년 동안 숨겨진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백화점에서 만난 그 남자. 52세의 서윤아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겨울 새벽에 찬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올 때 윤아 씨는 이불을 걷어차며 몸을 일으킵니다.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 푸석해진 피부, 반백이 된 머리카락. 29살에 결혼했을 때만 해도 주변에서 미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윤아 씨는 거울을 피해 고개를 돌립니다. 백화점 청소 일을 시작한 지 15년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봉제 공장에서 하루 14시간씩 재봉틀을 돌렸습니다. 손가락이 굳어서 펴지지 않을 때까지 일했습니다. 그러다 허리를 다쳤습니다. 디스크 수술을 2번 받았습니다. 공장 일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백화점 청소 일을 시작한 건 그때부터입니다. 윤아 씨가 담당하는 구역은 명품관입니다. 아이러니합니다. 평생 명품이라곤 만져본 적도 없는 사람이 명품관을 청소합니다. 매일 아침 문을 열기 전에 바닥을 닦고, 유리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합니다. 손님들이 들어오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물러나야 합니다. 청소부는 보이면 안 됩니다. 그것이 규칙입니다. 그날도 똑같았습니다. 윤아 씨는 오전 10시가 되기 전에 모든 청소를 마치고 뒷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걸레를 들고 직원 통로로 들어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명품관 중앙 통로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회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번쩍이는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었지만 단정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당당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 특유의 여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윤아 씨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고 벽 쪽으로 비켜섰습니다. 그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고객과 눈을 마주치면 안 됩니다. 그것도 규칙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멈췄습니다. 윤아 씨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윤아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대걸레를 더 꽉 움켜쥐었습니다. 왜 멈추는 걸까요? 혹시 바닥에 물기가 남아 있었던 걸까요? 미끄럽다고 항의하려는 걸까요? 마음이 조마조마해졌습니다. 윤아 씨.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윤아 씨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주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23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검고 깊고 차가운 눈. 강준혁. 윤아 씨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시간이 23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으로 유나 씨가 맨발로 집에서 쫓겨났던 그날 밤으로 23년 전 서유나 씨는 29살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째였습니다. 남편 강준혁은 32살이었고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유나 씨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2살 배기 아들 강시우가 있었습니다. 예쁜 아이였습니다. 유나 씨를 닮아서 눈이 컸고 웃을 때 볼에 보조개가 생겼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유나 씨는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것들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생신 모임을 다음 주로 미루겠다고 했습니다. 유나 씨는 아쉬웠지만 알겠다고 했습니다. 음식은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두면 되겠지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시어머니 생신 모임이 다음 주로 미뤄졌으니 일찍 들어오라고. 퇴근하면 같이 저녁 먹자고. 답장이 없었습니다. 저녁 8시가 됐습니다.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9시가 됐습니다. 10시가 됐습니다. 전화는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유나 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사고가 난 건 아닐까? 그때 시어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유나야, 준혁이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어. 급하게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은데 시우 좀 데려다 줄 수 있겠니? 유나 씨는 급히 시우를 데리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다급한 표정으로 시우를 받아 안았습니다. 유나 씨도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너는 집에 가서 준혁이 기다려. 내가 전화했더니 곧 간다고 했어. 유나 씨는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전화는 받지 않으면서 시어머니 전화는 받은 겁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입원했다는데 그런 것까지 따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유나 씨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밤 11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신발이 있었습니다. 남편 신발이 아니었습니다. 여자 구두였습니다. 빨간색 하이힐. 유나 씨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유나 씨는 조용히 신발을 벗었습니다. 거실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안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유나 씨는 발소리를 죽이며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틈으로 보였습니다. 자신의 침대 위에서 자신의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이. 유나 씨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냥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방 안에 2사람이 돌아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여자는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가렸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민소라. 남편 회사의 후배였습니다. 회사 야유회 때 본 적이 있었습니다. 25살이라고 했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소라 씨에게 이것저것 잘 챙겨주는 것을 봤습니다. 유나 씨가 물었습니다. 왜 저렇게 챙겨줘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신입이라 아직 적응을 못해서. 선배로서 당연한 거야. 선배로서 당연한 것. 유나 씨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바보같이, 멍청하게. 남편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바지를 입으며 말했습니다. 유나야, 내 말 좀 들어봐. 유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섰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소리쳤습니다. 유나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맨발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맨발로 골목을 걸었습니다. 맨발로 큰 길까지 나왔습니다. 12월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발이 시려웠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유나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계속 걸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얼굴이 얼어붙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발이 감각이 없었습니다.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유나 씨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습니다. 유나야, 어제 일은 미안하게 됐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준혁이가 그 여자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 소라 씨가 임신을 했거든. 임신. 그 여자가 자신의 남편의 아이를. 유나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놓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전화기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이혼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남편은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는 남편 명의였습니다. 저금은 남편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유나 씨 명의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혼하면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뒀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우. 양육권 소송에서 졌습니다. 경제력이 없었습니다. 살 곳도 없었습니다.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시우는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유나 씨는 아이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2살 배기 아들을, 자신이 낳은 아이를. 유나 씨가 마지막으로 시우를 본 건 법원 복도에서였습니다. 시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시우가 유나 씨를 보며 손을 뻗었습니다. 엄마. 시우가 불렀습니다. 유나 씨가 다가가려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몸을 돌렸습니다. 시우의 얼굴이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한테 절대 접근하지 마. 엄마도 아닌 사람이 무슨 엄마야.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23년. 유나 씨는 시우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백화점 명품관. 23년 만에 다시 만난 그 남자 앞에서 유나 씨는 대걸레를 움켜쥔 채 서 있었습니다. 강준혁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니, 놀란 것 이상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유나 씨. 준혁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준혁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유나 씨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준혁이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 무언가가 어렸습니다. 죄책감인지 동정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유나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명품 매장 직원이었습니다. 손님, 주문하신 시계 준비됐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나 씨는 그 틈을 타서 몸을 돌렸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직원 통로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준혁이 뭐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23년 전 그날 밤처럼 듣지 않고 걸었습니다. 직원 휴게실에 들어가서야 유나 씨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23년이나 지났는데, 이제는 아무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무렇지 않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를 보는 순간 23년 전의 상처가 다시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피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 씨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여가며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 씨는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방 한 칸에 작은 부엌, 좁은 화장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 그것이 유나 씨가 살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보이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뿐이었습니다. 유나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강준혁. 그 남자가 대박이 났다는 소문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쯤이었을 겁니다. 예전에 같이 살던 동네에 아는 사람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강준혁 씨 알지? 완전 대박 났더라. 무역회사 그만두고 사업 시작했는데 그게 완전 대박이래. 지금 건물도 몇 채 있고 자동차 수입 사업도 한다더라.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남자를 직접 보니까 그 남자가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억대 시계를 차고 명품관을 활보하는 것을 보니까 자신은 대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고 있는데 운명이 왜 이렇게 잔인한 걸까요? 유나 씨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미 낮에 충분히 울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또 나왔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 씨는 다시 백화점으로 출근했습니다. 안 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루 일당이 5만 5천 원입니다. 한 달에 22번 정도 출근하면 120만 원 조금 넘게 법니다.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 식비 쓰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명품관에 가기 싫었습니다. 혹시 그 남자를 또 마주치면 어쩌나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담당 구역을 바꿔달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유를 뭐라고 대겠습니까? 23년 전 저를 버린 전 남편을 어제 만났는데 그 남자가 여기 손님이라서요.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나 씨는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했습니다. 개장 시간 전에 청소를 다 끝내고 빨리 사라지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새벽 6시에 도착해서 부지런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7시쯤이었습니다. 명품관 입구 쪽을 닫고 있을 때 누군가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까? 다른 청소원인가? 유나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준혁이었습니다. 유나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준혁은 정장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편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종이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백화점 개장 시간은 10시 반인데 어떻게 들어온 걸까요?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유나 씨 앞에서 멈췄습니다.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유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나 씨를 보고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렇게 여기서 만날 줄은. 대걸레를 더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이 아팠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꼭 하고 싶은 말이. 그때 유나 씨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23년이나 지났어요.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알아요. 알아요. 제가 잘못한 거. 용서받을 자격 없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유나 씨는 몸을 돌렸습니다. 저 일해야 해요. 방해하지 마세요. 유나 씨. 준혁이 유나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유나 씨는 뿌리쳤습니다. 강하게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준혁이 멈칫했습니다. 유나 씨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23년 전에 다 끝난 거예요. 저한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아이까지 빼앗아가고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냥 제 인생에서 사라져요. 그게 이제 와서 저한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유나 씨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뒤에서 준혁이 뭐라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직원 통로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에 기대서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대걸레를 놓쳤습니다. 바닥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왜 그 남자가 나타나는 걸까요? 왜 이제 와서? 유나 씨는 무릎을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23년 동안 겨우겨우 쌓아올린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를 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3년 전 그날의 진실. 유나 씨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23년 전 그날 밤 강준혁이 집에 혼자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입원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유나 씨를 불러서 시우를 맡긴 것도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소라. 25살의 민소라는 야망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 무역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야망이 있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야망을 이룰 수 있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강준혁. 준혁은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집안이 원래 부자였다는 것을. 시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재산을 잃었지만 언젠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인맥과 기반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준혁 자신도 사업에 대한 꿈이 있다는 것을. 소라는 준혁에게 접근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척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준혁의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준혁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준혁의 아내가 해주지 않는 것들을 해주었습니다. 유나 씨는 좋은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소라는 유나 씨의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나 씨는 너무 순수했습니다. 너무 착했습니다. 남편의 야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는 남편을 말렸습니다. 위험하다고, 아이도 있는데 무슨 사업이냐고. 소라는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사장님 꿈 정말 멋져요. 언젠가 꼭 성공하실 거예요. 저는 믿어요. 남자들은 단순했습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여자에게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소라는 시어머니에게도 접근했습니다. 우연을 가장에서 만났습니다. 정성을 다해 어르신을 모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소라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며느리보다 더 살갑고, 더 똑똑고, 더 야무진 여자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라는 임신을 했습니다. 진짜 임신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유산됐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그것이 결정적인 무기가 됐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준혁 씨 아이를 가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 아이를 지우고 싶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움직였습니다. 며느리보다 손주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것도 아들을 낳을 것 같은 젊고 건강한 여자가 품고 있는 손주가. 그날 밤의 모든 것은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이번 거짓말. 시우를 막히기 위해 유나 씨를 부른 것. 그리고 유나 씨가 집에 돌아갔을 때 불륜 현장을 목격하게 한 것. 소라는 일부러 현관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자신의 빨간 구두를 현관에 두었습니다. 유나 씨가 보게. 유나 씨가 충격을 받고 집을 나간 후 소라는 웃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소라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혼 후 3년이 지났을 때 소라는 유산을 했습니다. 아니, 사실 임신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이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아이도 못 낳는 여자가 무슨 며느리냐.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혁도 변했습니다. 처음의 열정은 사라지고 권태만 남았습니다. 소라가 원했던 것은 돈이었는데 준혁은 아직 돈이 없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빚만 늘어갔습니다. 소라는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 짚었다. 이 남자는 성공할 남자가 아니다. 이혼 후 5년째 되던 해 소라는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사업가였습니다. 진짜 돈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소라는 준혁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돌아가. 준혁이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전처한테 돌아가라고.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말하고 용서를 빌어. 소라는 비웃었습니다. 미쳤어요? 이제 와서 무슨 전처예요. 이혼한 지 5년이나 됐는데. 준혁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매일 밤 악몽을 꿔. 그 사람이 맨발로 눈속을 걷는 꿈을. 그 사람 때문에 미칠 것 같아. 소라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를 던지고 나갔습니다. 준혁은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유나 씨를 찾지 않았습니다. 찾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한 짓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 대신 준혁은 사업에 몰두했습니다.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죄책감을 묻어버리려는 것처럼
그리고 10년이 지나 준혁의 사업이 성공했습니다. 자동차 수입 사업이었습니다. 때가 좋았습니다. 외제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였습니다. 준혁은 돈을 벌었습니다. 많은 돈을, 건물을 샀습니다. 회사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할수록 더 괴로웠습니다. 비싼 양복을 입을 때마다, 비싼 시계를 찰 때마다 유나 씨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잘 살고 있을까? 다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혹시 자신 때문에 불행하게 살고 있으면 어떡하지? 그 죄책감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른 척 했습니다. 20년 넘게. 그런데 어제 백화점에서 유나 씨를 봤습니다. 청소복을 입고 대걸레를 들고 있는 유나 씨를. 그 순간 준혁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그 사람 인생을 망친 겁니다. 자신은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억대 시계를 차고 있는데 그 사람은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준혁은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많이 마셨습니다. 그러다 울었습니다. 50 중반의 남자가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준혁은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경비원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아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경비원이 들여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유나 씨를 만났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나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23년 전의 일을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고. 그래도 준혁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속죄를 해야 했습니다. 그 사람 인생을 망친 건 자신이니까. 준혁은 결심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유나 씨에게 보상을 하겠다고. 그 사람이 거부하더라도, 그 사람이 미워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니까. 준혁은 손에 들고 있던 종이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침에 산 음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나 씨에게 주려고 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전할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준혁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는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같은 시각 유나 씨는 직원 휴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아직도 떨렸습니다. 동료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유나 씨,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요. 유나 씨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좀 어지러워서요. 괜찮을 거예요. 동료가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유나 씨는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을 흘렸습니다. 23년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이후 유나 씨의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척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눈칫밥을 먹었습니다. 빨리 일자리를 구하라고 구박을 받았습니다.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하루 14시간씩 일했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시우를 찾아오고 싶었습니다. 양육권 소송을 다시 해서 이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없었습니다. 소송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시우는 점점 커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시우는 3살이 됐습니다.
유나 씨는 몰래 시우를 보러 갔습니다. 어린이집 앞에서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시우가 다른 아이들과 뛰어노는 것을 봤습니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밝아 보였습니다. 유나 씨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시우를 데리러 왔습니다. 유나 씨를 발견했습니다.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뭐야, 아직도 미련이 남았어. 접근 금지 가처분 내릴까? 유나 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후로 유나 씨는 시우를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것조차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사를 갔는지 어린이집이 바뀌었습니다. 주소를 알 수 없었습니다. 전화번호도 바뀌었습니다. 시우는 그렇게 유나 씨의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유나 씨는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죽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든 공장에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다쳤습니다. 수술을 2번 받았습니다. 빚이 생겼습니다. 공장 일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백화점 청소 일을 시작한 건 40살 때였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야 했습니다. 바닥에 무릎 꿇고 청소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나이 40에 학력도 경력도 없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유나 씨는 52살입니다. 머리는 반백이 됐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가득합니다. 허리는 항상 아픕니다. 노후 준비는 없습니다. 연금도 없습니다. 저축도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일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망친 그 남자가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억대 시계를 차고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걸까요? 용서해달라는 말이라면 듣고 싶지 않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라면 더더욱 듣고 싶지 않습니다. 23년의 고통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지울 수 있다면 그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닐까요? 유나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시우. 아들 이름을 속으로 불렀습니다. 지금 시우는 25살입니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잘 살고 있을까요? 엄마를 기억이나 할까요? 아마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2살 때 헤어졌으니까요. 시우에게 엄마는 없는 존재일 겁니다. 아니, 어쩌면 새엄마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여자 말고 다른 새엄마가. 유나 씨는 눈을 떴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더 이상 울면 안 됩니다.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면 무너집니다. 유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청소 도구를 챙겼습니다. 다시 명품관으로 향했습니다. 그 남자가 아직 거기 있을지도 모릅니다. 있으면 피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명품관에 도착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없었습니다. 유나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뭔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종이 가방이었습니다. 유나 씨가 아까 서 있던 자리에 가방 위에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유나 씨, 아침 드세요. 많이 못 드셨을 것 같아서.
유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따뜻한 도시락이 들어 있었습니다. 밥, 된장찌개, 계란말이, 나물. 유나 씨가 결혼했을 때 자주 해먹던 그런 음식들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뭔데? 이게 대체 뭔데? 유나 씨는 종이 가방을 움켜쥐고 울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서러웠습니다. 원망스러웠습니다. 23년 전에 이렇게 했어야지. 23년 전에 이렇게 마음을 썼어야지. 왜 이제 와서? 왜 다 망가진 후에야? 유나 씨는 도시락을 들고 휴게실로 돌아갔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버리지 못했습니다. 휴게실 한 구석에 두고 나왔습니다. 먹지도 버리지도 못한 채 25살의 낯선 청년.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준혁은 매일 새벽 백화점에 왔습니다. 매일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유나 씨가 일하는 구역 어딘가에 두고 갔습니다. 쪽지와 함께 아침 드세요. 점심도 잘 챙겨 드세요.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으세요. 유나 씨는 도시락을 받을 때마다 울었습니다. 화가 나서 울었습니다. 서러워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먹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요.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니까요. 준혁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준혁이 올 때쯤이면 다른 구역으로 피했습니다. 마주치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준혁은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시락만 두고 갔습니다. 어느 날 쪽지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나 씨, 제가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 변명하려는 게 아닙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23년 전 그날 밤에 대해서, 유나 씨가 모르는 진실에 대해서 언젠가 들어주실 수 있다면 기다리겠습니다. 유나 씨가 모르는 진실. 무슨 진실이 있다는 걸까요? 불륜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까? 이혼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까? 아들을 빼앗아간 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까? 유나 씨는 쪽지를 구겼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날 밤에 대해 모르는 진실이 있다면 뭘까요? 설마 그 불륜이 자신의 착각이었다는 건 아니겠지요. 분명히 봤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침대에서 남편과 다른 여자가 함께 있는 것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 주 토요일, 유나 씨는 쉬는 날이었습니다. 원룸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찾아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지?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25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눈이 컸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서유나 씨 맞으시죠? 남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남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강시우예요. 유나 씨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시우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 시우예요.
엄마 찾았어요. 유나 씨는 문틀을 붙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시우야? 유나 씨의 목소리도 갈라졌습니다. 진짜 시우야? 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네, 엄마. 저예요. 진짜 저예요. 유나 씨가 손을 뻗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시우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시우야. 유나 씨가 시우를 끌어안았습니다. 23년 만이었습니다. 2살 때 빼앗겼던 아이를 23년 만에 안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유나 씨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시우가 말했습니다. 미안한 건 저예요. 더 일찍 찾아오지 못해서. 엄마가 어디 계신지 몰라서. 둘은 현관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이웃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상관없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유나 씨는 시우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좁은 반지하 원룸이 부끄러웠습니다. 대접할 것도 없었습니다. 물밖에 줄 게 없었습니다. 시우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원룸, 낡은 가구, 반쯤 비어있는 냉장고. 시우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가 왜 이런 데서? 시우가 말하다 말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괜찮아. 유나 씨가 말했습니다. 여기 살만해. 다 괜찮아. 내가 온 것만으로도 충분해. 시우가 유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많아요. 시우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우는 자라면서 자신에게 엄마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어디 있어?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는 나쁜 사람이야. 너를 버리고 간 사람이야. 더 묻지 마. 시우는 엄마가 자신을 버렸다고 믿었습니다. 10살 때까지. 그러다 아버지 서재에서 우연히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이혼 서류, 양육권 소송 서류. 엄마가 자신을 데려가려고 싸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버린 게 아니라 빼앗긴 거였다는 것을 아버지에게 따졌습니다. 왜 거짓말했어? 엄마가 나를 버린 게 아니잖아. 왜 엄마한테서 나를 빼앗아 갔어?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쓸데없는 거 뒤지고 다니지 마라. 그 여자는 내 엄마가 아니야. 시우는 엄마를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민등록은 아버지 밑에 올라가 있어서 엄마 주소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아버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주소 알려줘. 만나보고 싶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도 몰라. 거짓말하지 마. 진짜 몰라. 연락이 끊긴 지 오래야. 시우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어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고 시우는 본격적으로 엄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흥신소에 의뢰했습니다. 알바비를 모아서 흥신소 비용을 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없었습니다. 엄마가 워낙 조용하게 살아서 흔적을 찾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도 계속 엄마를 찾았습니다. 3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 드디어 찾았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가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엄마를 만났다고. 백화점에서. 그 말을 듣고 시우는 그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청소 용역 회사에 문의했습니다. 서윤아라는 분이 여기서 일하시냐고.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백화점에 갔습니다. 아침 일찍, 저녁 늦게. 그리고 어제 드디어 엄마를 봤습니다. 멀리서 따라갔습니다. 몰래 따라가서 집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찾아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시우가 말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일찍 찾아오지 못해서. 엄마가 혼자 이렇게 힘들게 사는 줄 모르고. 유나 씨는 시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내가 미안해할 일 아니야. 다 엄마 잘못이야.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한 거야. 아니에요. 시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다 아버지랑 할머니 잘못이에요. 그 사람들이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한 거잖아요. 시우의 눈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저 아버지 용서 못해요. 할머니도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해놓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온 사람들. 시우야. 유나 씨가 시우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야. 너를 키워준 사람이야. 키워줬으니까 다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시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엄마한테 한지 저한테 거짓말한 것 다 용서 못해요. 유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유나 씨도 준혁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 여자도, 자신의 인생을 망친 사람들을. 하지만 시우 앞에서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우에게는 아버지니까. 엄마, 시우가 말했습니다. 저랑 같이 살아요. 네. 저 이제 독립했어요. 회사 다니고 있고 월세방이지만 제 집이 있어요. 거기 같이 살아요. 유나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우야, 그건 제가 엄마 모실게요.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 지킬게요. 23년 동안 못한 거 다 할게요. 시우의 눈도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거 더 이상 못 봐요. 유나 씨는 울었습니다. 행복해서 울었습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해서 우는 눈물이었습니다. 드러나는 진실들. 시우가 찾아온 지 일주일 후, 유나 씨는 시우의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시우의 집은 작은 투룸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원룸보다 넓었고 무엇보다 반지하가 아니었습니다. 햇볕이 들어왔습니다. 유나 씨가 20년 넘게 햇볕이 드는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고 했을 때 시우는 울었습니다. 시우는 작은 방을 유나 씨에게 드렸습니다. 가구를 새로 샀습니다. 침대, 옷장, 작은 화장대. 다 시우가 돈을 들여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유나 씨는 괜찮다고 그렇게 돈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우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못 해드린 거 다 해드릴 거예요. 시우가 말했습니다. 유나 씨는 또 울었습니다.
백화점 청소 일은 계속했습니다. 시우가 그만두라고 했지만 유나 씨가 거절했습니다. 몸이 움직이는 동안은 일을 하고 싶다고. 그리고 시우에게만 기대서 살고 싶지 않다고. 강준혁은 여전히 매일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유나 씨가 이사를 간 후로 도시락은 직원 휴게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쪽지도 함께. 유나 씨는 더 이상 도시락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시우의 집에서 밥을 먹으니까요. 하지만 쪽지는 읽었습니다. 매일. 쪽지의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안부 인사, 날씨 이야기,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는 같은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다면 기다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나서 듣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 남자 얼굴을 보면 또 감정이 흔들릴 테니까요. 어느 날 시우가 저녁 식사를 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연락 왔어요. 유나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래? 엄마 만나고 싶다고요. 할 말이 있다고요. 만나지 마. 유나 씨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 사람 만날 필요 없어. 저도 안 만날 거예요. 시우가 말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그날 밤일 자기 잘못만은 아니라고요. 할머니랑 그 여자가 짜고 한 일이라고요. 유나 씨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자세히는 안 말해줬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만 했어요. 유나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할머니랑 그 여자가 짜고 한 일이라니요. 불륜은 준혁이 저지른 거 아닌가요? 준혁이 그 여자와 바람을 핀 건 사실 아닌가요? 며칠 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유나 씨가 백화점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여자였습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민소라. 23년 전 자신의 남편을 빼앗아간 그 여자였습니다. 소라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날씬했던 몸은 불었고 예뻤던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23년 전에 당당하고 도발적인 눈빛은 사라지고 지치고 초라한 눈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소라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잠깐 시간 좀 주실 수 있어요? 유나 씨는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소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23년 전 그날 밤일 제가 다 꾸민 거예요. 유나 씨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시어머니하고 제가 짜고 한 일이에요. 준혁 씨를 빼앗으려고. 소라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3년 전의 진실을. 소라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준혁에게 접근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준혁의 집안 배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바람을 피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유나 씨를 사랑했습니다.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소라는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그날 밤 회사 회식이 있었어요. 제가 준혁 씨 술에 약을 탔어요. 유나 씨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약을요? 수면제 같은 거요. 그래서 준혁 씨가 정신을 잃었어요. 제가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시어머니한테 미리 연락해서 언니는 시댁으로 오게 하고요. 유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 그건 준혁 씨가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준혁 씨는 거의 의식이 없었어요. 제가 다 꾸민 거예요. 유나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말하냐고요? 소라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 지금 죽어가요. 네. 췌장암 말기예요. 의사가 3달 남았다고 했어요. 유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죽기 전에 사과하고 싶었어요. 제가 언니한테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언니 인생을 망친 건 저예요. 시어머니도 같이 했지만 주도한 건 저예요. 소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도 없는 거 알아요. 그냥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언니가 23년 동안 오해하고 살았잖아요. 그것만은 풀어드리고 싶었어요. 유나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의 눈물인지 서러움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혁 씨는요? 유나 씨가 물었습니다. 준혁 씨는 알아요? 그날 밤 일이 당신이 꾸민 거라는 거. 알아요. 소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중에 다 말했어요. 이혼할 때 제가 다 털어놨어요. 그럼 왜? 유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준혁 씨는 그때 저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가 다 꾸민 게 아니라고 해명하지 않았어요? 소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그게 이상했어요. 준혁 씨한테 물어봤어요. 왜 유나 씨한테 말 안 하냐고. 그랬더니 소라가 준혁이 했던 말을 전했습니다. 자기도 잘못했으니까. 그 여자한테 빌미를 준 것도 자기고 결국 그날 밤 일이 일어난 것도 자기 몸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유나 씨가 자기를 너무 미워하고 있으니까. 해명해봤자 변명으로밖에 안 들릴 것 같다고. 그냥 자기가 다 짊어지겠다고. 유나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3년이었습니다. 23년 동안 그 남자를 미워했습니다. 배신자라고, 나쁜 놈이라고. 그런데 진실은 달랐습니다. 완전히 무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유나 씨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약에 취해 있었다고 해도 결국 불륜이 일어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혼을 한 것도 아이를 빼앗아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진실은 알게 됐습니다. 23년 만에. 언니, 소라가 말했습니다. 준혁 씨가 언니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저한테 속은 거예요. 저랑 결혼하고 나서도 매일 후회했어요. 매일 언니 생각했어요. 저한테 그 얘기 많이 했어요. 유나 씨한테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갈 수가 없다고. 면목이 없어서. 유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소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갈게요. 드릴 말씀은 다 드렸어요.
소라가 걸어가다가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언니, 잘 사세요. 저 같은 사람 때문에 불행하셨는데, 이제는 행복하게 사세요. 소라가 카페를 나갔습니다. 유나 씨는 자리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유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소라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준혁 씨가 언니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매일 언니 생각했어요. 면목이 없어서 돌아갈 수가 없다고. 23년 동안 준혁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람을 피운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라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것이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사랑했다면 왜 지키지 못했느냐는 원망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미움만으로 가득 차 있던 마음에 조금은 다른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유나 씨는 백화점에서 청소를 하다가 강준혁을 마주쳤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유나 씨. 준혁이 말하려고 했습니다. 유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라 씨한테 들었어요.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길, 당신이 꾸민 게 아니라고요. 그 여자하고 시어머니가 짜고 한 거라고요. 준혁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유나 씨가 물었습니다. 왜 그때 말 안 했어요? 왜 23년 동안 말 안 했어요? 준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말해봤자 변명으로밖에 안 들렸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제 몸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약에 취해 있었다고 해도 제 책임이니까. 당신 책임만은 아니잖아요. 그래도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유나 씨한테 상처 준 건 사실이니까. 아이를 빼앗은 것도 사실이니까. 변명할 자격이 없어요. 유나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시우 만났어요. 유나 씨가 말했습니다.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우가 저를 찾아왔어요.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준혁이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유나 씨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23년 전 자신을 버린 남자.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은 늙고 지친 한 남자였습니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용서는 아직 못하겠어요. 유나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들어볼게요. 당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얼굴로 유나 씨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유나 씨는 돌아섰습니다. 걸어가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직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미움만으로 가득 차 있던 마음에 조금은 다른 감정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숨겨진 비밀. 그 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유나 씨는 시우와 함께 살면서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시우는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 전에 유나 씨에게 아침을 차려주려고 했습니다. 유나 씨가 새벽에 일어나니까 그럴 필요 없다고 했지만 시우는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날 밤에 미리 아침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밥을 미리 지어두고 반찬을 만들어두고 20대 중반의 젊은 남자가
요리를 제법 잘했습니다. 혼자 살면서 배웠다고 했습니다. 백화점에서의 일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강준혁은 더 이상 매일 새벽에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말마다 한 번씩 왔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23년 만에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하지만 몇 번 만나면서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물론 아직 용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는 됐습니다. 준혁은 23년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성공한 것, 재혼한 여자와 이혼한 것, 혼자 살아온 것, 그리고 항상 유나 씨를 생각했다는 것. 유나 씨한테 한 지 평생 후회했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찾아가서 사과하고 싶었어요. 근데 면목이 없었어요. 제가 무슨 낯으로 유나 씨 앞에 서겠어요. 그래서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멀리서요? 유나 씨가 물었습니다. 흥신소를 고용했어요. 5년 전에. 유나 씨가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알고 싶어서. 유나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었어요. 백화점에서 청소하시는 것도, 반지하 원룸에 사시는 것도. 근데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무슨 자격으로 찾아가요? 당신 인생 망쳐놓은 사람이. 유나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날 백화점에서 만난 것도 우연은 아니에요.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부러 간 거예요. 멀리서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근데 유나 씨가 바로 앞에 계셔서 그만 말을 걸어버렸어요. 유나 씨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도시락은요? 네. 매일 가져온 도시락. 그것도 미리 계획한 거예요.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건 진심이에요. 유나 씨가 제대로 못 드시는 것 같아서. 젊었을 때 유나 씨가 좋아하던 음식 기억하고 있어요. 그거 만들어서 가져간 거예요. 유나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느냐고.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시우가 저녁 식사를 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유나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데? 할머니 이야기요. 그날 밤일에 할머니가 어떻게 관여했는지. 시우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유나 씨를 싫어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집안이 가난해서. 시어머니는 원래 부잣집 마님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사업이 망하기 전까지는. 사업이 망하고 재산을 다 잃었지만 자존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만큼은 좋은 집안 여자와 결혼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고아나 다름없는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부모도 없고 재산도 없고 학력도 없는 여자를. 시어머니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속으로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내쫓을 기회를. 그때 민소라가 나타났습니다. 소라는 영악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접근했습니다. 며느리보다 더 잘 모시겠다고. 손주도 낳아드리겠다고.
시어머니와 소라는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의 일을 계획했습니다. 시아버지, 이번 거짓말. 유나 씨를 부르는 것. 준혁에게 약을 먹이는 것.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습니다. 이혼 후 양육권 소송에서도 시어머니가 뒤에서 손을 썼습니다. 판사에게 뇌물을 줬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유나 씨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아이도, 집도, 돈도. 할머니가 그랬어요? 유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아버지가 말해줬어요. 아버지도 나중에야 알았대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고백했대요. 자기가 소라 씨랑 짜고 그런 일을 꾸몄다고. 유나 씨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분노가 솟아올랐습니다. 시어머니,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망친 주범이었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셨대요. 5년 전에. 암으로. 시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말 듣고 많이 후회했대요. 왜 더 일찍 알아채지 못했냐고. 왜 엄마를 지키지 못했냐고. 유나 씨는 울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허탈한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와서 시어머니를 원망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이미 죽은 사람인데. 엄마. 시우가 유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결심한 거 있어요. 뭔데? 아버지 용서하려고요. 유나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우야. 물론 아버지가 잘한 건 아니에요. 엄마를 지키지 못한 것도, 그 후에 엄마를 찾지 않은 것도 다 잘못이에요. 근데 다 할머니하고 그 여자가 꾸민 거라면 아버지도 피해자인 거잖아요. 시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아버지 미워했어요. 많이.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해놓고 아무렇지 않게 사는 것 같아서. 근데 알고 보니 아버지도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23년 동안. 엄마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유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생각해 보세요. 시우가 말했습니다.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라도 해보세요. 아버지가 정말 나쁜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나약한 사람이었던 건지. 유나 씨는 시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유나 씨가 말했습니다. 약속은 못해. 근데 생각은 해볼게. 용서의 무게. 봄이 왔습니다. 유나 씨가 시우와 함께 산 지 석 달이 됐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반지하에서 나와 햇볕이 드는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아침마다 아들이 차려준 밥을 먹게 됐습니다. 주말마다 전 남편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리고 민소라가 죽었습니다. 소라의 장례식에 갔습니다. 유나 씨 혼자였습니다. 시우는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엄마가 고생한 거 아니냐고. 유나 씨는 그래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을 봐야 할 것 같다고. 장례식장은 한산했습니다. 조문객이 별로 없었습니다. 소라에게 가족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사업가 남편과도 결국 이혼했다고 합니다. 혼자 살다가 혼자 죽은 것입니다. 유나 씨는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의 소라는 젊었습니다. 20대 중반쯤의 사진인 것 같았습니다.
그때의 소라는 예뻤습니다.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미워했어요. 유나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23년 동안 미워했어요. 내 인생을 망친 사람이라고. 영정사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당신도 불쌍한 사람이었네요. 돈이 필요해서 성공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짓을 한 거잖아요. 결국 원하는 거 하나도 못 얻고 이렇게 혼자 죽었네요. 유나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용서할게요. 더 이상 미워하지 않을게요. 편히 가세요. 유나 씨는 헌화를 하고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준혁이었습니다. 왔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시우한테 들었어요. 유나 씨 혼자 보내기 걱정돼서 왔어요. 유나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괜찮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라 씨, 불쌍한 사람이에요. 알아요. 제가 이혼하고 나서 연락이 끊겼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연락이 왔어요. 돈 좀 빌려달라고. 새로 결혼한 남편한테 버림받았다고. 빌려줬어요. 갚으라는 말도 안 했어요. 유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나 씨. 준혁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나 씨도 멈췄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제가 유나 씨한테 보상하고 싶어요. 보상이요. 돈이요. 제가 번 돈. 유나 씨한테 드리고 싶어요. 유나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필요 없어요. 들어보세요. 준혁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유나 씨 인생 망친 건 저예요. 저 때문에 23년 동안 고생하셨어요. 그걸 돈으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유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받으면 용서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용서 안 해도 돼요. 평생 미워해도 돼요. 그냥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고생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유나 씨는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늙은 남자였습니다. 머리가 반백이 됐습니다.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23년 전에 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유나 씨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대답 못해요. 시간을 주세요. 알겠어요.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다릴게요. 얼마든지. 그날 밤 유나 씨는 시우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주겠다고 했어요. 시우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돈이요? 23년간 고생한 거에 대한 보상이래요. 시우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엄마 생각은 어때요? 모르겠어. 유나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을 받으면 마치 용서한 것 같잖아.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됐는데. 시우가 유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 결정 존중할게요. 받든 안 받든. 근데 제 생각에는요. 시우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고생한 거 아버지 잘못이 맞아요.
물론 할머니하고 그 여자가 꾸민 거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엄마를 지켜줬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보상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도 돈 받는다고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빚 갚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진 빚. 유나 씨는 시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어른이 된 아들이었습니다. 23년 전 2살배기였던 아이가 지금은 이렇게 자신에게 조언을 해주는 어른이 됐습니다. 시우야. 네, 엄마. 고마워. 유나 씨가 시우를 안았습니다. 시우도 유나 씨를 안았습니다. 엄마, 저 있잖아요. 응. 엄마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유나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 덕분에 벌써 행복해. 진짜요? 응. 진짜. 유나 씨는 시우를 더 꽉 안았습니다. 일주일 후, 유나 씨는 준혁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였습니다. 생각해봤어요. 유나 씨가 말했습니다. 네. 준혁이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렸습니다. 돈은 일단 받을게요. 준혁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네, 뭐든지요. 유나 씨가 준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용서는 아직이에요. 돈 받는다고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그리고 그 돈으로 뭘 할지는 제가 결정할 거예요. 물론이죠. 마지막으로 유나 씨가 말했습니다. 시우랑 제대로 화해하세요. 시우가 아버지 용서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근데 아직 마음의 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허물어요.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그럴게요. 약속해요. 유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네. 나한테도 시간을 주세요.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각해 볼게요.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고마워요, 유나 씨. 정말 고마워요. 유나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뜻밖의 반전. 준혁에게 돈을 받은 후 유나 씨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백화점 청소 일을 그만뒀습니다. 몸이 힘들기도 했고 이제는 굳이 안 해도 됐습니다. 대신 작은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시장 골목에 있는 작은 가게. 떡볶이, 순대, 어묵, 김밥 같은 간단한 음식을 팔았습니다. 젊었을 때 배운 요리 실력이 도움이 됐습니다. 가게는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손맛이 좋다는 입소문이 났습니다. 단골 손님도 생겼습니다. 바쁘게 일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청소 일과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가게에서 자신의 음식을 파는 것. 뿌듯했습니다. 시우는 회사를 그만두고 유나 씨의 가게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유나 씨가 말렸습니다. 젊은 사람이 분식집 일이 뭐냐고. 시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랑 같이 일하는 게 좋아서요. 결국 시우는 저녁 시간에만 가게를 도왔습니다. 낮에는 다른 일을 했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택근무가 가능해서 유나 씨의 가게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준혁도 종종 가게에 들렀습니다. 손님으로 떡볶이를 먹고 김밥을 먹고
맛있다며 웃었습니다. 유나 씨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 가게에 왔을 때 시우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앉아서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유나 씨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23년 전에 헤어진 가족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물론 예전과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고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화장이 진했습니다. 옷은 비싸 보였지만 어딘가 촌스러웠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여기가 서윤아 씨 가게 맞죠? 여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네, 그런데요. 유나 씨가 대답했습니다. 여자가 유나 씨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뭔가를 평가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저 강준혁 씨 동생이에요. 강준희. 유나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준혁에게 여동생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에 딱 한 번 본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때도 좋은 인상은 아니었습니다. 오빠한테 이런 여자가 왜 붙어 있냐는 눈빛으로 쳐다봤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유나 씨가 물었습니다. 준이가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네요. 이게 다예요? 네. 오빠한테 돈 받아서 이런 걸 차렸어요? 유나 씨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본론을 말씀해 주세요. 준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직접적이네. 좋아요. 그럼 본론만 할게요. 준이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오빠한테 받은 돈 다 돌려줘요. 네. 오빠가 돈을 줬다며요. 얼마예요? 10억, 20억. 유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받은 금액은 5억이었습니다. 가게를 열고 남은 돈은 저축해뒀습니다. 노후 대비로. 그 돈, 원래 우리 가족 돈이에요. 오빠가 혼자 번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업 자금은 아버지한테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재산인 거죠. 유나 씨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죠. 준이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오빠가 가족 재산을 전처한테 넘기면 저한테 올 게 줄어들잖아요. 유나 씨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준혁 씨 재산은 준혁 씨가 처분하는 거죠. 동생이 무슨 상관이에요? 오빠 아직 죽은 거 아니에요. 재산 분배 이야기 안 끝났어요. 근데 전처한테 10억, 20억씩 퍼주면 나중에 저한테 뭐가 남아요? 유나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고요. 준혁 씨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말했어요. 준이가 말했습니다. 오빠가 안 된대요. 자기 돈 자기 마음대로 쓰겠대요. 그래서 언니한테 직접 온 거예요. 유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세요. 저는 할 말 없어요. 준이도 일어났습니다. 눈이 험악해졌습니다. 이렇게 나오시겠어요? 좋아요. 그럼 저도 방법이 있어요. 무슨 방법이요? 법적으로 갈 거예요. 오빠가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한다고. 전처한테 재산을 넘기는 건 사기 또는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언니가 오빠한테 사기를 친 거라고 고소할 거예요. 유나 씨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기라니요. 준혁 씨가 자기 의지로 준 건데요. 그걸 누가 증명해요? 오빠가 그냥 순간적으로 미쳐서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전 저한테 죄책감 느껴서 판단력이 흐려진 거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준이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법정에서 보자고요. 언니. 준이가 가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유나 씨는 자리에 서서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날 저녁 시우에게 말했습니다. 시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고모가 그런 짓을 했어요? 응. 미쳤네, 진짜. 시우가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말할게요. 고모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 유나 씨가 말했습니다. 나도 대처할 수 있어. 괜히 준혁 씨 가족 사이에 끼고 싶지 않아. 엄마, 그래도 괜찮아. 유나 씨가 시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23년 동안 혼자 살아왔어.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시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엄마, 알아요? 뭘? 고모. 원래 성격이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돈에 집착이 심했어요. 아버지한테 맨날 돈 빌려가고 안 갚고. 할머니도 그래서 고모 싫어했었어요. 유나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시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고모 편 안 들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유나 씨는 시우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아들,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 고마워, 시우야. 며칠 후 준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이가 그런 짓을 했다며요. 준혁의 목소리가 화가 나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유나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감당할게요. 아니에요. 이건 제가 해결해야 할 일이에요. 준이한테 제대로 말할게요. 다시는 유나 씨한테 접근하지 말라고. 그래도 유나 씨. 준혁이 말을 끊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제가 지킬게요. 23년 전에 못 지킨 거. 이번에는 다르게 할게요. 유나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결국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일주일 후 준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말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번에 실례했어요. 목소리가 작아져 있었습니다. 오빠한테 혼났어요. 앞으로 언니한테 절대 접근하지 말라고. 안 그러면 상속에서 제외하겠다고. 유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진짜로. 제가 너무했어요. 준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유나 씨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3년 전에는 아무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무도.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시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혁도. 유나 씨는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미움만으로 가득 차 있던 마음에 다른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1년이 지났습니다.
유나 씨의 분식집은 꾸준히 잘 됐습니다. 단골 손님이 많아졌습니다. 가게를 더 넓히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유나 씨는 거절했습니다. 지금 크기가 딱 좋다고. 욕심 부리면 힘들어진다고. 시우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도 생겼습니다.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나 씨를 만나러 자주 왔습니다. 분식집에서 떡볶이도 먹고 집에서 같이 저녁도 먹고 준혁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카페에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나 씨의 가게에서 시우의 집에서 만났습니다. 자연스럽게 마치 가족처럼. 물론 아직 완전히 화해한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마음속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움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준혁의 얼굴을 보면 마음이 편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 분식집에 왔습니다. 저녁 장사가 끝난 후였습니다. 유나 씨가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도와줄까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됐어요. 거의 다 했어요. 유나 씨가 대답했습니다. 준혁은 테이블에 앉아서 유나 씨가 청소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유나 씨. 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유나 씨는 걸레를 놓고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뭔데요? 저기. 준혁이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거. 나이 들어서 이런 말 하는 거 좀 우습지만. 유나 씨는 기다렸습니다. 유나 씨 다시 만나면 안 될까요? 유나 씨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다시 만난다니요. 그러니까. 준혁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50 중반의 남자가 다시 사귀자는 거예요. 연인으로. 유나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23년 전에 자신을 버린 남자. 자신의 인생을 망친 남자. 하지만 지난 1년간 함께하면서 그 남자가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도, 진심으로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하지만 다시 연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유나 씨가 말했습니다. 그런 결정은 금방 할 수 없어요. 알아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게요. 대답이 뭐가 됐든 기다릴게요. 유나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시우에게 말했습니다. 시우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응. 엄마 생각은 어때요? 모르겠어. 유나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싫지는 않아. 이 1년 동안 많이 변했어. 그 사람. 근데 다시 연인이 된다는 건 무서워요? 시우가 물었습니다. 응. 유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버림받을까 봐. 시우가 유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는요. 응. 엄마가 행복하면 좋겠어요. 아버지랑 다시 사귀든 안 사귀든 그냥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유나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시우야.
근데 엄마, 응. 저 솔직히 말해도 돼요? 응, 말해. 시우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진심인 것 같아요. 이 1년 동안 봤는데, 진짜 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23년 전에 잘못한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은 변하잖아요. 유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결정하세요. 저는 뭐가 됐든 엄마 편이에요. 유나 씨는 시우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일주일 후 유나 씨는 준혁을 만났습니다. 공원에서였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생각해봤어요. 유나 씨가 말했습니다. 네. 준혁이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렸습니다. 솔직히 무서워요. 유나 씨가 말했습니다. 23년 전에 버림받았을 때 너무 아팠어요. 다시는 그런 아픔 겪고 싶지 않아요.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요. 제가 그 아픔을 준 거니까. 근데 유나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1년 동안 당신이 변했다는 거 알아요.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그래서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번 더 믿어볼게요.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유나 씨가 준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다시는 버리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에는 끝까지 함께해요. 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약속해요. 이번에는 절대 안 그럴게요. 목숨 걸고 약속해요. 유나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목숨까지 걸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요. 준혁이 유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23년 전에 못 지킨 거, 이번 생에 다 갚을게요. 남은 인생 전부 걸고. 유나 씨는 준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23년이었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상처와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유나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시우야. 마음속으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엄마, 이제 행복해질 것 같아. 그해 가을, 유나 씨와 준혁은 재혼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시우와 시우의 여자친구, 그리고 몇몇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해서 조촐하게 했습니다. 유나 씨는 하얀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웨딩드레스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예뻤습니다. 준혁은 정장을 입었습니다. 50 중반의 신랑 신부. 우습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했습니다. 시우가 축사를 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축하해요. 23년 만에 다시 가족이 됐네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행복하세요. 두 분 다. 시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유나 씨도 준혁도 울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유나 씨는 시우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시우야. 모려. 내가 없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야. 내가 나를 찾아와 줘서, 내가 내 곁에 있어 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시우가 유나 씨를 안았습니다. 엄마,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23년 동안 살아있어 줘서, 유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정말로. 그해 겨울, 유나 씨는 분식집 문을 닫았습니다. 준혁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 여행. 두 사람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바다를 보고, 산을 보고, 맛있는 것을 먹었습니다.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23년 전에는 할 수 없었던 것들. 해변을 걸으며 유나 씨가 말했습니다. 이상해요. 뭐가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어요. 23년 동안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행복해져도 되나? 준혁이 유나 씨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당연히 되죠. 유나 씨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유나 씨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다시 기회를 줘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유나 씨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23년 전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다시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버텼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치유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찾아와 줬기에, 아들이 자신의 손을 잡아줬기에, 그리고 준혁. 23년 전에 자신을 버린 남자. 하지만 지금은 자신의 곁에 있는 남자. 함께 늙어가고 싶은 남자. 용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할 수 있었습니다. 미움을 놓아버리는 것이,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유나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아빠. 마음속으로 돌아가신 부모님을 불렀습니다. 저 이제 괜찮아요. 행복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잘했어.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유나 씨는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3년 후, 유나 씨와 준혁은 작은 펜션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 바닷가 근처에 있는 작은 펜션. 손님이 많지는 않았지만 단골 손님이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이었습니다. 시우는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강하준. 유나 씨에게는 손자가 생긴 것입니다. 시우 가족은 자주 제주도를 찾아왔습니다. 손자를 안고 해변을 걷는 것이 유나 씨의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손자를 안고 해변을 걷다가 유나 씨는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 참 많이 돌아왔네요. 그러게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돌아서 결국 여기까지 왔네요. 후회돼요? 아니요. 유나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안 해요. 그 모든 일이 있었기에 지금 여기 있는 거니까. 준혁이 유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유나 씨. 다시 기회를 줘서. 저도 고마워요. 끝까지 기다려줘서. 두 사람은 손자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유나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23년간의 고통과 아픔 끝에 찾아온 행복. 늦었지만 찾아온 행복.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니, 충분 이상이었습니다. 에필로그. 5년 후. 유나 씨는 일흔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주름도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펜션은 시우에게 물려줬습니다. 시우 가족이 제주도로 이사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유나 씨와 준혁은 펜션 옆에 있는 작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일어나고 저녁에는 손자와 놀아주고 어느 날 손자 하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언제부터 사귀었어요? 유나 씨는 웃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야. 할머니가 29살 때. 와, 엄청 오래됐네요. 그래, 엄청 오래됐어. 근데 할머니. 응. 할아버지 좋아요? 유나 씨는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혁도 웃고 있었습니다. 응, 좋아. 얼마나요? 아주 많이. 하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오래오래 사랑할 거예요. 유나 씨는 손자를 안았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노랗게 주황색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유나 씨는 생각했습니다. 23년 전 맨발로 눈속을 걸었던 그날 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아이도, 삶의 의미도. 그때는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버텼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아니, 잃은 것 이상을 얻었습니다. 아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있었습니다. 손자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었습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잃고 다시 찾고, 상처받고 다시 치유되고, 2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거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끝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때로는 가장 큰 고통 뒤에 가장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유나 씨는 손자를 안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쓸려갔습니다. 해는 지고 달이 뜨고 있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